거기서 내 친구이자 참파그나트 중고등학교 동급생인 후안 바레토를 만났다. 그도 역시 한적한 곳에 숨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온 곳이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게 물었다. 내가 릴리를 좋아해도 상관없이 올 주가? 그는 우리가 겉으로는 애인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3번 묻고 3번 모두 안 된다는 대답을 들은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상관이 아주 많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릴리가 내게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그저 장난삼아 한 말이고, 칠레에선 여자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랬을 뿐, 사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애인 사이인 것처럼 나를 좋아하고, 게다가 아까 전에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는데 그녀가 좋다고 말할 찰나에 15개의 초가 꽂힌 뚱녀의 케이크가 등장하는 바람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가 마리로사의 고모와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 다시 물어볼 것이고, 그녀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날 밤부터 그녀는 절대적으로 진정한 나의 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 바레토는 그렇다면 루시에게 물어봐야겠네 하며 단념했다. 거지 같은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릴리라는 거야, 친구. 나는 루시에게 물어보라고 그를 부추기며 루시가 그를 애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루시와 사귀고 내가 릴리와 사귀면 우리는 멋진 4인조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나는 수영장 옆에서 후안 바레토와 얘기를 나누며 오르메뇨 브라더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플로어에서 춤추는 커플들을 구경했고, 우리는 비세로이 담배 2대를 더 피웠다. 왜 하필 그때 마리로사는 자기 고모에게 루시와 릴리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이토록 오래 집안에 있는 것일까? 젠장, 그들이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15개의 초가 꽂힌 케이크가 들어올 때 나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며 릴리에게 4번째 사랑의 맹세를 하려던 참이었다. 오케스트라에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최고인 네가 좋아라는 볼레로 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한 직후였고, 영원처럼 긴 시간이 지난 뒤 돌아온 그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루시는 아주 청백했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마치 방금 귀신을 보았거나 사후 세계에 갔다 오기라도 한 듯했다. 릴리는 화가 치민 얼굴에 몹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고 눈에선 불똥이 튀었다. 저 안에서 상류층 사교계의 신사숙녀와 함께 1시간이 몹시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춤을 추자고 했다. 그녀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만보 중 하나인 5번 만보였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릴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리듬을 놓쳤고 한눈을 팔았으며 스텝이 엉켜 비틀거렸고, 머리에 쓴 조그만 선원 모자는 흘러내려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자를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번 만보가 끝났을 무렵 나는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고 확신한다. 작은 뚱녀가 그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공포와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자세히 들려주면서, 그리고 원래 이야기를 채색하고 과장하면서 수다쟁이 뚱녀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얼마나 멋진 안가품인가?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마감했던 그해 여름, 미라플로레스에 와서 남자애들의 습관을 혁명적으로 뜯어고쳤던 칠레 여자애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던 동네 여자애들은 얼마나 불건전한 행복을 느꼈을까? 나는 그 사실을 맨 마지막에 알았다. 그때는 이미 룰리와 루시가 마리로사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파티에서 모습을 감춘 뒤였다. 알베르타 고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라고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밝혔다. 끔찍한 소문이 이미 플로어 전체에 퍼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있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있고 계획 추진도 잊은 채 놀란 표정으로 몹시 기뻐하며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똑같은 말을 속삭였다. 알아? 눈치챘어? 너도 들었어? 너무 기막히지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해? 상상이 되니? 칠레 사람이 아니래. 그래, 아니래. 완전히 거짓말이었어. 칠레 사람도 아니고 칠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우리를 속였어. 우리를 놀렸다고. 모두 만들어낸 거야. 마리로사의 고모가 걔네 실체를 밝혀냈어. 못된 애들이야. 정말 못됐어. 그 애들은 페루인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불쌍한 여자아이들, 불쌍한 것들. 산티아고에서 갓 도착한 아드리아나 고모는 평생 그토록 놀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여자애들의 억양을 듣고 즉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챘다. 뚱녀의 고모는 이 모든 게 연극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그들에게 산티아고에 사는 친척, 그들이 살았던 동네, 그들이 공부했던 학교, 산티아고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해 묻기 시작했다. 두 칠레 여자애는 얼마나 마음이 거북하고 괴로웠을까. 그렇게 뚱녀의 고모는 루시오와 릴리에게 그들이 살아온 짧은 삶에서 가장 힘들고 쓰라린 경험을 선사했으며 갈수록 잔인한 질문을 던져 마침내 거실에서 두 여자애를 몰아냈다. 여자애들은 주저앉기 직전이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기 친척과 친구, 망연자실한 마리로사에게 선언했다. 절대 칠레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들은 칠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 얘네가 칠레인이라면 나는 티벳인이야. 내가 15살이었던 1950년 여름의 마지막 날은 나에게도 진정한 삶이 시작된 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환상 속에 쌓여 올린 누각을 모질고 가혹한 현실과 구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가짜 칠레 여자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장본인을 제외하고 누가 그걸 아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추측과 험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치 항적처럼 가짜 칠레 여자애들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새로 꾸며낸 소문도 들었다. 이런 소문은 심지어 칠레 여자애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 뒤에도, 그러니까 파티나 놀이나 오후의 간식 시간 혹은 동네 모임에 더는 초대받지 않게 된 뒤에도 계속 들려왔다. 그 소문이란 이제 알레그레와 미라플로레스 동네의 훌륭하고 버젓한 여자애들은 칠레 여자애들과 더 만나지 않고 거리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애들, 사내 녀석들은 그 애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계획을 추진했고 그 여자애들은 잡년이나 싸구려 여자처럼 남자애들에게 몸을 마구 만지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하기야 릴로와 루시가 브레나냐 보르베니아 같은 동네의 싸구려 여자가 아니면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은 자기 출신을 숨기고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미라플로레스의 점잖은 사람들 사이로 침투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면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 후 남자아이들은 릴리와 루시를 잊어버렸다. 아마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들이 결국 우리 어린 시절 마지막 여름의 모험에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 애들을 잊지 않았다. 특히 릴리를. 긴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미라플로레스도 아주 많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전에는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으나 이제는 감추려 하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 없이 흐릿해졌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 속에 간직하고 가끔 그녀를 떠올리고 그녀의 짓궂은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그녀의 진한 꿀색 눈에 어린 조롱기를 다시 보고 만보 리듬에 맞춰 갈대처럼 몸을 흔드는 그녀를 다시 지켜본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여름을 보냈지만 아직도 그의 여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졌다고 생각한다.
게릴라. 멕시코 린도 식당은 생실피스 광장 근처 카네트 거리와 기사르드 거리 모퉁이에 있었다. 파리에 머문 첫해 돈이 몹시 궁했던 나는 밤에 그 식당 뒷문에 서서 파우리타 밀레, 토르티아, 카르니타스 혹은 엔칠라다 꾸러미를 들고 나타나길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음식이 식기 전에 세나 호텔의 다락방에 돌아가 먹었다. 파울은 멕시코 린도에서 주방 잡부로 일하다 뛰어난 요리 솜씨 덕분에 얼마 안 되어 주방장 포조로 승진한 친구였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육체와 영혼을 다 바쳐 혁명에 투신했을 때는 그 식당의 정식 요리사였다. 1960년대 초반 파리는 쿠바 혁명의 열기를 경험하는 중이었고 5대륙에서 건너온 젊은이들로 우글거렸다. 그들은 파울처럼 자기 나라에서 피델 캐스트로와 그의 수염을 기른 동료들의 공적을 되풀이하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고, 카페에 모여 진심으로건 농담으로건 혁명 계획을 짰다. 나는 파리에 도착하고 며칠 후 파울을 알게 되었다. 그는 멕시코 린도에서 생활비를 벌며 소르본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는데 곧 혁명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우리는 카르티에 라탱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친구가 되었다. 그곳은 세바스티안 살리에르 본디가 어느 단편집에서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사실을 알자 파울은 음식에 가난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멕시코 린도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기 때문이었다. 그는 밤 10시경에 뒷문으로 오면 따뜻한 무료 만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그는 다른 가난한 동포들에게 그런 선심을 베푼 적이 있었다. 그는 기껏해야 24, 5 이상은 되어 보이지 않았고 다리 달린 술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뚱뚱했으며 다정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고슬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다녀 오동통한 뺨이 더욱 부풀어 보였다. 그는 페루에서 몇 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고 오드리아 장군의 독재 시절이던 1950년에 그 유명한 산마르코스 대학의 동맹 휴업을 주동한 주범 가운데 한 명으로 잠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파리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마드리드에 체류했고 그곳에서 부르고스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들은 내가 파리에 오기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마레 지역에 살았다. 드골 장군 치하에서 모나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가 17, 18세기의 때와 먼지로 뒤덮인 낡고 황폐한 대저택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복구하기 전만 해도 그곳은 직공과 소목장이, 구두장이, 재봉사와 가난한 유대인을 비롯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과 예술가가 모여 살던 동네였다. 우리는 밤에 멕시코 린도 뒷문에서 잠깐 만나는 것 이외에도 점심때 카르프 드로데옹 거리에 있는 라프디트 스루스나 쉥미셸 대로와 생제르맹 대로가 만나는 곳에 있는 르클리니 노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우리의 모험담을 이야기했다. 내 모험담은 전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파리에선 아무도 페루에서 대학을 나온 변호사에게 관심이 없었고 내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 실력에 별로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모험담은 주로 페루를 제2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혁명 준비 작업에 치중되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장학금을 받아 쿠바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갈 생각이 없느냐 물었다. 나는 그의 호의에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니 정치를 거의 험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환상과 꿈은 파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인생의 나머지 나날을 고통이나 영광 없이 평범하게 보내는 것뿐이라고 밝힌 뒤 이런 소부르자적 평범함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가 꾸미고 있는 음모를 내게 이야기할 생각이랑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입에서 그런 정보가 잘못 새어나가 그와 그의 동료들이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받으며 괴로워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난 너를 믿어, 리카르도. 사실 그는 나를 신뢰했다. 나를 너무 믿었기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